사실은 저희 엄마가 도둑질한 게 맞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치매 환자입니다. 이제 엄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딸인 제가 관리할게요. 로비 한복판에서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년에 엄마 챙기느라 고생이네. 하지만 이 딸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모든 게 딸이 꾸민 거짓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엄마가 가진 5억짜리 상가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아빠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상가. 딸은 그걸 빼앗으려고 엄마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35년 전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과연 엄마와 딸의 결말 어떻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4시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영옥은 지하 주차장 구석 배수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양숙이 손잡이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고인물은 시커멓고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 또 막혔네. 영옥은 땀이 밴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지하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배수구 상태, 물이 고인 범위, 양숙이 위치까지 꼼꼼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전 4시 15분 지하 2층 B구역 배수구 세 번째 막힘 양수 완료. 글씨는 삐뚤었지만 악필은 아니었습니다. 50년 넘게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의 글씨였죠. 청소 카트를 끌고 경사로를 오르는데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오른쪽 뒷바퀴가 또 헐거워진 겁니다. 영옥이 몸을 숙여 바퀴를 살피는 순간 카트가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려는 순간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카트가 점점 빠르게 미끄러지는데 누군가 뒤에서 확 잡아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헬멧을 벗은 젊은 청년이 카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바퀴가 또 헐거워졌나 봐요. 이거 위험한데요. 관리실에 말씀드려야죠. 라이더는 카트를 안전한 곳까지 밀어주고 갔습니다. 영옥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전 4시 38분. 경사로 카트 사고 날 뻔함. 배달 라이더가 도움 중. 젊은 남자, 키 크고 목소리 낮음. 기록은 습관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로비로 올라오니 이른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VVIP 시니어 타운 더 캐슬이라는 금빛 로고가 유리벽에 반짝였습니다. 영옥은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서고 다시 무릎을 꿇고 왼쪽 다리가 쩔뚝거릴 때마다 대리석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도 비틀거렸습니다. 바닥 한 구석에 익숙한 흠집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긴 자국.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습니다. 영옥은 스마트폰을 꺼내 흠집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벽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손자국들이 일정한 높이에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손은 아니었습니다. 어른 손이었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짚은 것 같았습니다. 오전 5시 12분.
로비 대리석 흠집 패턴 반복 유리벽 손자국. 일정 높이. 확인 필요. 영옥은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옥 씨, 또 그렇게 바닥에 코 박고 이래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미화원 박순자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팔짱을 끼고 영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더러우면 닦아야죠. 상가 가진 분이 왜 여기서 이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 밥그릇 뺏으려고요? 복도 저쪽에서 다른 미화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 돈 있으면 쉬면 되지. 남편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보험금 받았을 텐데. 영옥은 걸레를 헹구며 낮게 말했습니다. 손발 멀쩡할 때 일해야지. 목소리에는 변명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옥이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향할 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위 진우였습니다. 그는 보온병과 찜질팩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다리가 불편하시죠? 진우는 보온병을 건네며 영옥의 왼쪽 다리를 살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오래된 거야. 생강차 꼭 드세요. 그리고 이건 찜질팩이에요. 쉬는 시간에 자주 무릎에 대고 계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모의 다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병원 화재. 누군가를 구하다 다친 다리. 하지만 영옥은 그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도 일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왜 왔어? 서아가 걱정돼서요. 진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영옥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아였습니다. 영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서아야?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5천만 원만. 급해. 영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 무슨 일인데? 투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이번 주까지 안 나오면 큰일 나. 엄마 상가 있잖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 영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가. 남편이 사고로 죽기 직전까지 악착같이 모아 산 그 상가. 보험금과 합쳐서 겨우 장만한 노후 대비였습니다. 서아야, 그건 내 아버지 목숨값이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망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엄마, 안 된다고 했어. 영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돈 달라고 했어요? 영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장모의 굳은 표정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 서아가 요즘 이상했습니다. 야간 외출이 잦았고 전화 통화를 숨겼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자주 꺼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조짐이었지만 진우는 장모에게 그 걱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일하세요. 다리 무리하지 마시고요.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영옥은 보온병을 열어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영옥은 직원 사물함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냈습니다. 하얀색이었던 안전모는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작은 신문 스크랩이 접혀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세광병원 화재.
사망 12명, 부상 34명. 기사 한쪽 구석에는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생존자 명단 항목이었습니다. 영옥은 그 이름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윤태준, 당시 20세. 영옥은 신문을 다시 접어 안전모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록. 1990년 10월. 잊지 말 것. 영옥은 수첩을 덮고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쩔뚝이는 왼쪽 다리 구부정한 어깨하지만 그 그림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출근할 겁니다. 배수구를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기록할 겁니다. 그게 영옥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캐슬의 화려한 로비 뒤편, 그 그림자 속에서 오전 10시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사장 윤태준이 순실을 나온 겁니다. 직원들은 등을 곧게 펴고 그의 동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영옥은 유리벽을 닦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윤태준은 40대 중반의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55이었지만 세월이 그를 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 표정 없는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다 영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소 상태는 좋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칭찬인지 단순한 확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윤태준의 시선이 영옥의 왼쪽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영옥이 걸레를 들고 이동할 때마다 다리가 쩔뚝거렸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 재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영옥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업무 재배치. 그건 사실상 해고 전 단계였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낙인이었죠. 아닙니다. 일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윤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영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검은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실내에서도 장갑 위로 살짝 보이는 손목에는 하얀 붕대 같은 게 감겨 있었습니다. 영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손, 그 붕대, 뭔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오후 2시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새로운 VVIP 입주자가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빨간 카펫이 입구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깔렸습니다. 최강일 씨래요. 재벌가 친척이라던데. 진짜 돈 많은 분인가 봐.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샀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옥은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회전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강일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여기가 더 캐슬이군. 소문대로 괜찮네. 최강일은 로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달려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사장님.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얼마 내고 들어왔는데. 최강일은 소파에 앉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긴장한 나머지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최강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영욱이 다가가 새 물컵을 건넸습니다. 최강일은 컵을 받으며 영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청소부? 예. 다리를 전해. 영욱의 몸이 굳었습니다. 최강일은 관리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시야에 두지 말라고. 내 심기가 불편해.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욕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VVIP는 왕이었고 미화원은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욱은 물컵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진우는 병원 로비 근처 라운지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내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서아는 그 남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웠습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빨간 경고가 떴습니다. 배터리 3%. 셔터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이 꺼졌습니다. 젠장. 진우는 주머니에서 보조 배터리를 찾았지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내밀었을 때는 서아와 그 남자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남자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친밀한 제스처였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투자자라고 했던가. 하지만 저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아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친구 만났어. 왜? 서아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진우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요즘 투자권은 어떻게 돼가?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 당신이 알 필요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당신도 돈 좀 벌어와. 내 투자에 대해 감시하지 말고. 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이불을 확 끌어당기며 등을 돌렸습니다. 능력 없으면 의심도 하지 마. 진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그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지 공직 카톡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불법 주차 벌점 강화 안내. 11월 1일부터 지정구역 외 주차 시 즉시 벌점 부과. 누적 시 입주 자격 재검토. 영욱은 출근하며 그 공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를 봤습니다. 검은색 수입차. 번호판을 확인하니 어제 본 그 차였습니다. 최강일의 차. 그런데 주차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지정구역을 벗어나 소화전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영욱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오전 6시 30분. 지하 1층. 최강일 차량 불법 주차. 소화전함. 왜 기록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록들이 모여 큰 진실을 만든다는 걸. 3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라는 걸. 로비로 올라가는 길, 영옥은 윤태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윤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옥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아니면 그리움? 영옥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윤태준도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같은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세광병원 7층. 불길과 연기,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저녁 6시 영옥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아였습니다. 영옥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투자금 회수 못하면. 엄마, 제발 도와줘. 서아야, 진정하고 말해봐. 상가 담보로 대출 받아줘. 5천만 원만.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을게. 영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서아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정말 망해. 알겠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서아야, 그 상가는 아빠 목숨값이라고 또 그럴 거야? 엄마는 죽은 아빠가 더 중요해? 살아있는 딸보다?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엄마. 영옥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오래전부터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최강일은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안 된대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최강일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플랜 B로 가야지. 침실 화장대 위에는 작은 벨벳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강일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시계였습니다. 작은 다이아들이 시계 테두리를 따라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최강일은 시계를 꺼내 침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눈에 잘 띄는 위치였습니다. 탁자는 침대 옆 창문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죠. 최강일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구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침대를 조금 옆으로 밀었습니다. 탁자와 옷장 사이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그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면 카트를 바짝 붙여야 했습니다. 완벽해. 최강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영옥은 청소 카트를 끌고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미화원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오늘 펜트하우스 청소예요? 응. 조심하세요. 그 최 사장이란 사람 까다롭다던데.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최강일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최강일의 목소리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카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침실부터 해. 그리고 조심해. 비싼 거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옥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아름다운 시계. 영옥은 잠깐 멈춰서서 그 시계를 봤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을 만들었습니다. 만지지 마. 최강일이 뒤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영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냥 청소나 해. 최강일은 거실로 나가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화상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지금 집이야. 청소하는 중이라 좀 시끄러울 거야. 영옥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화장대를 정돈했습니다. 탁자 주변은 조심스럽게 청소했습니다. 그 비싼 시계가 걱정되었으니까요. 최강일은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화상 통화를 하며 밖을 내다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침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영옥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음료수 좀 가져올게. 최강일은 통화를 유지한 채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코니로 돌아왔습니다. 영옥이 침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최강일은 재빨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옥의 청소 카트로 다가갔습니다. 카트 안에는 걸레와 청소 도구들이 담긴 헝겊 더미가 있었습니다. 최강일은 시계를 헝겊 더미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일은 재빨리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옥이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 최강일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카트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최강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뛰어들어가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시계가 없어졌어. 영옥은 놀라 멈춰섰습니다. 최강일이 침실에서 나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까르띠에 시계. 여기 분명히 있었어. 저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쳐다보지 않았어? 분명히 봤어. 최강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시계가 날아갔어? 여기 너밖에 없었잖아. 최강일은 스마트폰을 꺼내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소?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도둑이 들었어요. 영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둑.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써 단지 전체 공지방송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 스피커에서 최강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 방송은 허가된 사람만 할 수 있지만 관리실에서도 최강일의 강압에 전체 방송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도둑이야.
펜트하우스에서 시계 도난 사건 발생. 청소 직원을 잡아야 해. 방송은 단지 전체에 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입주민들이 멈춰 섰습니다. 카톡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래? 도둑? 청소 직원이래. 믿을 수 없네. 역시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영옥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병원 수간호사 시절에도 미화원이 된 후에도 정직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보안팀장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최강일이 손가락으로 영옥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시계를 훔쳐갔어요. 보안팀장이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카트 좀 확인해도 될까요?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팀장이 카트에 다가가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꺼내고 청소도구를 꺼내고 헝겊 더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뭔가 반짝이는 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시계였습니다. 영옥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보안팀장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영옥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최강일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 사람이 훔친 거라니까. 잠깐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팀장이 말했지만 최강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옥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 도둑년아. 영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강일은 영옥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최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슨 절차? 증거가 여기 있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강일은 영옥을 로비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온 입주민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도둑이래. 믿을 수가 없네. 여기서 그런 일이. 청소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해.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왼쪽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강일은 영옥을 로비 중앙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치 전시하듯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영옥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시계를 훔쳤어요. 까르띠에 다이아 시계. 3천만 원짜리. 최강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천만 원. 그 금액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보안팀이 카트를 가져왔습니다. 시계가 투명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물처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카트에서 나왔대. 어떻게 저럴 수가. 영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딸 서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영옥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영옥은 딸을 보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최강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당신 어머니가 내 시계를 훔쳤어. 서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로.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영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도둑이 아닙니다. 최강일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를.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치매예요. 영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 서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서아는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당혹감에서 연민으로. 한 달 전에는 지갑을 냉동실에 넣으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제가 찾아드렸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옥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서아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서아는 영옥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 못 하세요. 시계가 예쁘다고 생각하셔서 무의식 중에 카트에 넣으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최강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면 그럴 수도 있지. 가엾네. 본인 의지가 아니었던 거잖아. 그래도 가족이 관리를 좀 하지. 영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차가움? 계산? 영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35년간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수간호사셨죠. 화재 사고 때 환자들을 구하려다 다리를 다치셨어요. 서아는 영옥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에요.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안 댄 분이고요. 그런 엄마가 도둑질을 했을 리 없어요. 그냥 치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효녀네. 엄마 감싸려고 저렇게까지. 안 됐다. 진짜 안 됐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둑에서 가엾은 치매 노인으로 서아에게는 효녀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영옥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 윤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영옥 씨를 귀가시키십시오. 하지만 이사장님, 공식 조사는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은 이미 단지 카톡방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영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서아야, 나는. 엄마, 이해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옥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영옥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치매래. 안 됐네. 저 나이에. 효녀가 고생이 많겠어. 영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치매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캐슬의 화려한 로비를 등지고 걸어가는 영옥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쩔뚝거렸고 등은 더 구부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옥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 낡은 수첩이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수첩에는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영옥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딸조차도. 영옥과 서아가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장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야. 정신도 멀쩡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셔. 닥쳐.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진우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챘습니다. 지금 엄마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아니,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어머님은 당신이 뭘 알아?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랑 몇 년이나 살았어? 나는 30년을 함께 살았어. 내가 더 잘 알아. 하지만 사위 노릇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감히 내 엄마 일에 끼어들어? 서아는 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는 뺨을 감싸쥐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불효자. 시어머니 아프신데 병원비 한 푼 안 내면서 뭘 안다고 나대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는 매달 용돈을 드렸고 병원비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이었으니까요.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영옥은 사위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영옥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자. 두 사람이 로비를 나가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위가 불효자래. 그래도 시어머니 감싸려고 한 건데. 아니야, 들었어? 병원비도 안 낸대. 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아내가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진우 씨,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이건 증거로 남겨야 해요. 진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한편 이사장실에서는 윤태준과 최강일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강일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윤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요? 증거가 명확한데요. 그 여자 카트에서 내 시계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최강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 여자 편드시는 건 아니겠죠? 윤태준이 최강일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최강일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이 펜트하우스에 얼마를 냈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VVIP 고객을 위해서라도 저런 사람은 즉시 해고해야죠. 직원 인사는 제가 결정합니다. 효심 봐서 경찰 신고는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그 여자를 당장 해고하세요. 다른 입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윤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일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최강일이 나가고 윤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90년 세광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린 윤태준과 간호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옥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옥 씨. 그날 저녁 더 캐슬 관리소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김영옥 씨, 조사 기간 동안 직무 배제, 무급 정직 처리, 단지 카톡방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결국 정직이네. 그럼 그렇지. 아무리 치매래도 안 됐다. 저 나이에 일자리까지 잃으면. 영옥은 집에서 그 공지를 읽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급 정직,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영옥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무급 정직 통보, 도둑 누명, 치매 환자 취급.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모든 것을. 수첩을 덮으며 영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더 캐슬 단지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였습니다. 입주민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영옥도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아니, 오작동인가 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실제 화재는 없었습니다. 오작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영옥은 걸음이 불편한 노인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분 도둑이라던 사람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착한가 봐. 치매래도 본능은 남아있나 보네. 영옥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모두가 돌아갈 때 영옥은 게시판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만둬라. 도둑. 익명의 쪽지였습니다. 영옥은 그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기록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옥은 왼쪽 다리를 쩔뚝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옥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영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3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옥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쩔뚝이는 다리,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캐슬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영옥은 그 그림자 끝에 빛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서하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40대 남자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요. 가능합니다. 서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만 잘 준비하시면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진단서, 증인 진술서, 일상생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요?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하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년 의견인으로 지정되시면 어머님의 재산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도 가능하고요. 상가도요? 물론입니다. 서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가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승낙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 2천만 원입니다. 서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00만 원을 써서 5천만 원을 얻는 겁니다. 상가 시세는 5억이 넘었기에 5천만 원과 추가 4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생기게 되니 계산은 맞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9시 진우는 집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안도 허락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0월 25일 오후 11시 30분 외출. 10월 27일 오전 1시 15분 외출. 10월 29일 오후 10시 45분 외출. 한밤중 외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하의 계좌 이체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최강일 2천만 원 송금. 익명 500만 원 송금. 법무법인 정도 500만 원 송금.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강일.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왜 변호사가 필요한 걸까요? 진우는 검색창에 법무법인 정도를 입력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전문 분야를 보니 성년 의견, 재산관리, 상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진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성년 의견.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장모를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최강일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강일이란 사람 알아봐 주세요. 신상정보, 전과 기록, 가능한 모든 것.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사흘 후 진우는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최강일, 진짜 이름 최영수. 사기 전과 5건.
재벌가 친척은 허위. 펜트하우스는 대출과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 진우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최강일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한은 그 사기꾼과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을 지켜야 해.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한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우는 서아가 외출한 틈을 타 집을 뒤졌습니다. 합법적인 범인은 아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아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서. 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서한은 정말로 장모를 후견인 제도에 넣으려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빨간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영옥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반쯤 작성된 상가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매수인 이름은 비어 있었지만 매도인은 김영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잖아.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인감도장, 계약서, 성년의견 서류,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서아와 최강일 이름으로 된 동남아행 티켓. 출발일은 11월 15일이었습니다. 2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도망칠 계획까지 세워놨구나. 진우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외장 하드에 모든 증거를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7시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장모를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진우가 가져온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이 인감 도장과 위조된 계약서는 결정적입니다. 성년 의견 신청은 막을 수 있나요? 허위 서류로 신청한 거라면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착수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어머님을 지켜야 해요. 한편 영옥은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급정직 닷새째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들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의 관리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 결과 통보 예정. 11월 5일 오전 10시 이사장실 출석 바람. 영옥은 문자를 읽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조사 결과 통보 예정. 11월 5일 출석. 오늘도 기록. 수첩을 덮으며 영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영옥의 가슴도 먹구름처럼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야 돼.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정신과 병원이야. 치매 검사 받아야 한다고. 영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엄마, 제발 좀 협조해줘. 안 그러면 정말 도둑으로 잡혀가.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너 대체 뭘 하려는 거니? 엄마를 지키려는 거야. 알았으면 내 말대로 해. 서아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옥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옥은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서아가 변했다. 아니, 내가 몰랐던 걸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35년 전에도 그랬듯이 수첩 첫 장에는 오래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세광병원 7층에서 한 생명을 구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태준. 잊지 말 것. 영옥은 그 글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35년 전 그날도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옥은 수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걸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줄기가 그어졌습니다. 영옥은 그 빗줄기를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2025년 11월 5일 오전 10시 영옥은 더 캐슬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러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평탄한 목소리. 영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이사장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보였습니다. 윤태준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옥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수간호사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서류 몇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상 윤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영옥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해고 처분입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 주시면. 이사장님, 영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치매입니까? 윤태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영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면 도둑이 되고 인정하면 치매 환자가 되는 겁니다. 딸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영옥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준은 영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5년 전 일은 기억합니다. 윤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세광병원 화재.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7층 입원실에 20살 청년이 있었어요. 다리 수술을 받고 혼자 누워 있었죠. 윤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아무도 그 청년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연기가 가득했고 모두 아래층으로 도망갔죠. 영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눈앞에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간호사였어요. 환자들을 확인하다가 그 청년을 발견했죠.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윤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의 공포, 연기,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
저는 그 청년을 업었어요.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고 계단은 너무 멀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요. 영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6층으로 내려갔을 때 불길이 계단을 막았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죠. 그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으로요? 윤태준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예. 6층 창문 밖에 비상 계단이 있었어요. 저는 그 청년을 업고 창문을 넘었습니다. 영옥은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릴 때 착지를 잘못했어요. 청년을 보호하려다 제 다리로 먼저 땅에 닿았죠. 무릎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태주는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살았어요. 저도 살았고요. 하지만 제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쩔뚝거리죠. 영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그 청년이 혹시... 윤태준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 전체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 손가락 일부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윤태주는 손목의 붕대도 풀었습니다. 흉터는 팔 전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예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청년입니다. 영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35년. 그 긴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겁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뜨거운 철문이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윤태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은인입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영옥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살았어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은인을 찾으면 금으로 휠체어를 만들어도 모자라다고.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그 청년인 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세월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윤태주는 책상으로 돌아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보안팀장님, 지금 이사장실로 오세요. 긴급 사항입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원본 CCTV를 모두 복구하세요.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 전부요. 하지만 이사장님, 이미 확인한. 다시 확인하세요. 외부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하고 내부 조작 가능성도 조사하세요. 보안팀장은 윤태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나가고 윤태준은 영옥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사장님, 해고는 취소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윤태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진심으로. 영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 전 그날 자신이 구한 생명이 지금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서며 영옥은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통유리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쩔뚝이는 다리,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35년 전에도 그랬듯이 영옥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옳은 일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영옥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윤태준 이사장과 재회. 35년 만에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도 기억하고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수첩을 덮으며 영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3시 더 캐슬 보안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외부 포렌식 전문가 2명이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과 보안팀장이 그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전문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2개의 영상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왼쪽은 원본, 오른쪽은 편집본이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10월 30일 오전 9시 47분. 최강일 씨가 침실에서 시계를 집어 카트 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윤태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최강일이 시계를 들고 영옥의 카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헝겊 더미 밑으로 시계를 밀어 넣었습니다.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편집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대신 김영옥 씨가 카트를 정리하는 장면만 남아있죠. 보안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편집했습니까? 전문가는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안실 컴퓨터에서 편집됐습니다. 10월 30일 오전 11시 15분. 사용자 계정은 제 계정입니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외근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겁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죠. 전문가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안실 출입 기록이 떴습니다. 10월 30일 오전 11시 10분. 최강일 씨가 보안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원 상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시간에 보안실에 혼자 있었던 사람은 신입 직원 한 명입니다. 최강일 씨가 커피를 사주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강일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시계를 훔친 것처럼 꾸미고 CCTV를 편집하고 영옥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영상 유포 경로도 추적하세요. 윤태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는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단지 카톡방에 올라간 편집 영상, IP 추적 결과 최강일 씨 펜트하우스에서 발송됐습니다. 윤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냉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고죄,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날 저녁 7시 진우는 영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왜 이 시간에? 어머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아의 공모 증거입니다. 영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최강일에게 보낸 송금 내역. 2천만 원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영옥은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성년후견 신청서. 어머님을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던 겁니다. 성년후견이라니.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셋째, 어머님 인감 도장과 위조된 상가 매매 계약서. 진우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영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넷째, 서아와 최강일의 동남아행 항공권.
11월 15일 출발 예정입니다. 도망칠 계획이었구나. 영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무고, 사문서 위조, 사기 공모. 진우야. 영옥이 손을 들어 사위를 막았습니다. 내 딸이야. 그래도 어머님, 서하는 어머님을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었고요. 재산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지키고 싶어요. 제발 고소해 주세요. 영옥은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자. 진실을 밝히자. 다음 날 오전 10시, 윤태주는 이사장실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자료 찾았습니다. 아버님 유언장 말입니까? 예. 1995년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윤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내 아들 태준을 살린 은인을 찾거든 내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드려라. 금으로 휠체어를 만들어도 모자랄 은혜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기록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간호사들 대부분이 흩어졌으니까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유언장 원본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태주는 재단 이사회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특별보상금 지급건입니다. 오후 2시 윤태주는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더 캐슬 로비에 간이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입주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윤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른손 장갑을 벗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5년 전 1990년 10월 15일 세광병원 화재에서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은 수간호사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업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평생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윤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곳 미화원으로 일하시던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35년간 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제 눈앞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윤태주는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영옥은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옥에게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 김영옥 선생님께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 치매 환자라는 누명.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원본 CCTV 영상이었습니다. 최강일이 시계를 카트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범인은 최강일 씨입니다. 그는 조직적으로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CCTV를 편집하고 영상을 유포하고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오늘 김영옥 선생님께 공식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100억 원을 보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100억? 그 금액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금으로 휠체어를 만들어도 모자란 은혜. 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영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윤태준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건 너무 과한. 아닙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옥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30분 후 더 캐슬 로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윤태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입주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봤습니다. 이사장님, 최강일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체포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로비 입구가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최강일이 수갑을 찬 채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해. 억울하다고 최강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가 시계를 카트에 넣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으니까요. 최강일 씨, 무고죄,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강일은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조용히 하세요. 경찰관이 최강일을 끌고 나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벌가 친척이라더니 사기꾼이었네. 믿을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이 우리 단지에. 입주민들의 반응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강일을 향한 존경은 순식간에 경멸로 변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아가 로비로 뛰어들어온 겁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고서아 씨 맞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공모자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고서아는 최강일과 함께 장모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뭐라고?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나는 엄마를 보호하려.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강일에게 보낸 송금 내역, 허위 진단서, 성년 의견 신청서, 위조된 계약서,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최강일과 함께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어. 증거를 대봐. 여기 있어. 진우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서아와 최강일 이름으로 된 동남아행 티켓. 출발일은 11월 15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영옥은 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아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아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고서아 씨 사문서 위조, 무고, 공모,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하시죠. 엄마. 서아가 영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입주민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영옥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옥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의심했습니다. 도둑이라고 생각했고 치매 환자라고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침묵 속에서 영옥에게 사과했습니다. 영옥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영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입주민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단지 내 노동자 휴게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민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갈 내용이었습니다. 더 캐슬의 추락, 한 미화원의 명예회복, 그리고 35년 만에 보온.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영옥은 로비를 나서며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어머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영옥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내 딸보다 훨씬 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나는 결정했어. 영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서아를 파양하겠어. 그리고 너를 법적 양자로 삼고 싶어? 괜찮겠니? 진우는 놀라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나는 진지해. 너는 내 진짜 자식이야. 피는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일 수 없어. 영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강일은 징역 3년, 서아는 징역 2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무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으니까요. 영옥은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전달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영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판결 확정. 진실이 승리했다. 35년 전에도 지금도.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수첩을 덮으며 영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영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00억 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옥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처럼 쩔뚝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금빛 휠체어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새 건물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건물 입구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옥 희망 재활센터 개소식. 영옥은 휠체어를 탄 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영옥은 자신의 불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옆에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그는 이제 이 센터의 센터장이었습니다. 윤태준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후원회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1년을 기다렸어요. 리본 커팅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옥, 진우, 윤태준이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빨간 리본이 끊어지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옥은 휠체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고 깨끗한 로비, 따뜻한 조명,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재활치료실입니다.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최신 재활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5살이에요. 선천적 다리 장애가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선생님처럼요. 영옥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영옥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잘하고 있구나. 네, 저 걸을 수 있어요. 아이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영옥은 그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전 자신도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 다음은 세탁 소독실입니다. 진우는 영옥을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세탁기와 건조기, 고온 소독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빨래를 무료로 세탁하고 소독해드립니다. 감염 관리 표준 지침을 따라서요. 진우는 벽에 붙은 매뉴얼을 가리켰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절차들이었습니다.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렸어요. 잘했어. 영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우는 법적으로도 영옥의 아들이었습니다. 양자 입양 절차가 완료됐으니까요. 센터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영옥은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옥의 그 수첩이었습니다. 영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15일 세광병원 7층에서 한 생명을 구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태준. 잊지 말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영옥 희망 재활센터 개소 36년 만에 돌아왔다. 다시 사람을 돕는 자리로. 영옥은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수감복을 입은 서아였습니다. 교도관이 함께였습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영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앉아라.
영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지 받았어. 영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영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알아.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서한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옥은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파양했어.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알아. 하지만 영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출소 후에 나를 찾아오는 건 허락할게. 서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단 조건이 있어. 스스로 돈을 벌고 내 잘못을 갚아.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응, 엄마. 꼭 그렇게 할게. 정말 고마워. 영옥은 일어섰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찾아가지는 않을 거야. 알겠어. 정말 고마워, 엄마. 영옥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개소식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재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부모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영옥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건넨 건 종이로 만든 휠체어였습니다. 금색 색종이로 정성스럽게 꾸민 작은 휠체어. 비록 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 금보다 빛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구나. 영옥은 그 휠체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옥은 더 캐슬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쪽 벽면에 노동 존중 선언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직원 휴게실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소파와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갖춘 휴게실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윤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게요. 좋아 보여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로비 유리벽 앞에 섰습니다. 유리에 그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영옥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네, 선생님. 고마워요. 살려줘서. 윤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제 생명을 주신 분은 선생님이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6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영옥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6년 11월 30일. 오늘도 기록. 1990년 10월.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수첩을 덮으며 영옥은 유리벽에 비친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쩔뚝이는 다리도, 구부정한 등도, 주름진 얼굴도 이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영옥이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정직하게, 용감하게, 포기하지 않고. 금빛 휠체어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옥의 삶 전체가 이미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